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폭염, 이런 기상이변 소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최근에 집중호우가 이어져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할 텐데요. 오늘 이에 관한 이야기 문승태 한국진로교육학회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학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호주, 북미 등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나 홍수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니들스 같은 경우는 한 52도 정도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특히 2019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한 1,400명의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여러분 뉴스를 요즘에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물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400개 넘는 하천이 범람하는 대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중국의 산샤댐 같은 경우는 붕괴 위험까지 오기도 하고요. 또 일본 역시 장마 전선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한 105곳 정도 범람하기도 하고 또 토지가 어떤 침수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베르호얀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한 38도 정도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이런 네.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한류성 어종인 꽁치나 또는 도루묵 이런 것은 상당히 찾아보기 어렵고 네. 또 명태는 멸종 직전입니다. 대신 고등어라든지 멸치, 난류성 어종은 많이 또 되고 나오고 있고요.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특히 감염병을 일으키는 모기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 소식을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이례적인 긴 장마가 발생을 했고요. 네네. 또 이제 폭염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도상 한 33에서 43도 북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떤 중위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한국 기후는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것이 대부분이었죠. 온대성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다. 네. 이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의하면 전 지구 평균 지표 온도가 1880년에서 2012년 동안 보통 한 0.85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8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상승폭이 높다. 2배 이상이네요. 예. 네.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오염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많이 증가되는 이런 특히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의 지표수 어떤 이런 수온이 상승되다 보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봄이 없는 이상기온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현상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벼 생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북방 한계선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갖다가 이런 북방 한계선이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같으면 사과나 이런 재배들을 대구에서 했던 것을 지금은 강원도에서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05년경에 필리핀에 가서 제가 좀 기거를 체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열대성 기후가 현재 우리 한국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제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기상이변이 계속 진행이 되면 좀 많은 변화 또 문제점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기후 변화는 어떤 우리나라의 식탁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국산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의 기준의 쌀은 한 103%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보리 또는 그 밀, 옥수수, 콩, 서류 등을 포함한 식량 전체 자급률은 한 48.9%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했을 때는 23.4%입니다. 네. 그런데 쌀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 식량 자급률은 한 8.9% 정도. 또 사료를 포함하는 곡물 자급률을 포함하면 한 3.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캐나다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식량 자급률이 100% 이상 상회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이런 자급률이 우리나라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80%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이런 그 어떤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농지를 전용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고민할 것은 이번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식량을 어떤 안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국경을 봉쇄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식량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조만간 식량 위기가 올 수 있죠. 예, 국경 봉쇄를 했을 때.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곡물 시장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75% 정도 향후 10년간의 식량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상 현상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훨씬 많이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자급률이 굉장히 낮고요. 네. 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 주셨는데 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생각할 때 식량을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식량의 위기를 모릅니다. 네. 또 이 코로나19로 식량 자원을 무기화하기는 움직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식량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나 국민 모두가 식량의 위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나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1980년대 같이 한 80% 이상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개념을 접근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농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지가 한 159만 헥타르 정도의 경지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 면적 중에서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이 한 397배 가량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농지 전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농업 인력의 문제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통계청 결과에 의하면 2018년 농가 수는 102만 848만 가구 정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8년에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7,624명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농업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업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세 번째로는 농업 용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번 폭염을 보면서 저수지가 터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농업용 저수지를 농어촌 우리가 보면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3,411개소 정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50% 정도가
50년 이상의 저수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후 저수지라든지 지천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농업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또 네 번째는 아이들대 교육에 맞는 대체 작물들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농업이 좀 더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은 농지 문제나 수자원 문제, 인력 양성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방향들을 많이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직불금 제도라든지 이런 농업 정책적인 면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와 농업 인력의 확보 그리고 기술의 선진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식량이 인간 생존의 필수 네. 식품이잖아요. 그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작물인데 이게 그러고 보면은 식량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인구의 생존 문제, 인구 문제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현재 우리 세계 인구는 한 78억 정도 됩니다. 네. 2050년 되면 한 95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근데 뭐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 틀리기는 합니다만 식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 세계 농지도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말해서 한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 전국에 내는데 세계적으로 경작 가능한 땅은 한 10%에 불과합니다. 또 전 세계 육지 중 1%는 농경지이고 24% 정도는 초지와 목초 또는 산림과 임지가 한 31% 됩니다. 네. 나머지는 한 34%는 북극이라든지 사막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작 가능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러나 어떤 지금까지 한 60년이나 70년대 사이에서는 농업 기술을 좀 발달시켜 가지고 어떤 녹색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농업을 발달시켜서 식량 확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야 돼서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가 생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방금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요. 또 기상이변 이런 문제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산업 전체도 바꿔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뭐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스마트팜 말씀도 하셨는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기후 변화랄지 또 최근에 코로나랄지 이런 것을 보면은 산업의 변화와는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우 발생의 빈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뭄이 심해되고 폭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산업들이 새롭게 창출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셧다운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폰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부품 회사들의 상품 가치가 자동차 회사의 상품 가치보다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이 대구 사과가 아주 유명했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는 무주나 강원도에서 재배가 됩니다. 한반도에서 사과가 재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주가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감귤이 지금은 고흥이나 또는 경남, 진주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딸기는 어디가 유명했습니까? 충남 논산. 네. 우리가 말하는 뭐 충북 오천은 포도 이렇게 유명한 그런 과일들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북방 한계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충북에 있는 예를 들면 옥천의 포도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만일에 포도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리온실이라든지 어떤 재배적 기술을 통한 농업 기술을 통해서 어떤 생산을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말하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거기에다가 어떤 유리온실을 만들고 거기에 온도라든지 어떤 그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제어 시스템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산업이 또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학자들에 따르면 향후 20-30년간은 저탄소 비즈니스, 신성장 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랬던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통한 어떤 정밀 농업을 해야 되고요. 또는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 보험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기후 금융 상품 어떤 파생 상품들이 나올 것이고 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시장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말이에요.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활용 시장들도 형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농수산 분야에서도 유기농이라든지 대체 작물이라든지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이런 많은 산업들이 창출되고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교수님 입장에서 학회장님 입장에서 간단히 들어보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떤 이런 해수의 열팽창이나 대륙 빙하융에 이런 해수면 상승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생태계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생태계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세계의 산호초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물의 교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꿀벌이 없어지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꿀벌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식물이 자연으로 우리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약시켜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하나 알아둘 것은 대표적인 담수 생물인 플라나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비교적 아주 단순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무척적 동물이거든요. 이런 그 생물들도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하면 생태계의 한 82%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후 변화나 지구의 그 온도가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라 그랬죠. 네.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떤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제방을 쌓는 것 또는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가만 할 일이 아니고 개인도 바뀌어야 됩니다. 개인도 에너지 전략을 생활화한다든지 재생에너지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과 지지를 보내고 또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네.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끝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우리 모두는 협심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후 변화가 정말 많은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기후 변화의 현황과 그 영향에 대해서 문승태 한국진로교육학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